원룸에 차를 주차하고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멀리서 식당 주인 여자가 커다란 짐을 들고 낑낑대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 총각이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근이 조금 늦으셨네요. 네, 중요한 일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그 순간 그녀가 들고 있던 길다란 상자 하나가 길바닥으로 떨어졌다. 다급히 손을 뻗어 잡으며 물었다.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이 혼자 들고 오신 거예요? 네, 생필품이 다 떨어져서 오랜만에 마트에서 이것저것 샀더니 짐이 많아졌네요. 나는 자연스레 몇 개의 짐을 들어 올렸다. 어머, 괜찮아요. 떨어진 것만 올려주시면 되는데. 아니요. 어차피 식당에 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정말 미안해서 어쩌죠? 이게 미안할 일이에요? 우리 사이에 이러시면 섭섭하죠. 하하, 그런 건 아니고 고마워요. 그렇게 식당에 도착했고 그녀의 방으로 짐을 옮겨주었다. 짐을 내려놓고 문을 나서려는데 그녀가 다급히 불러세웠다. 저 총각. 네, 미안한데 이왕 신세진 김에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뭐든 말씀하세요.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녀가 보여준 건 새로 산 변기 커버였다. 잠시 망설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제 길. 이런 건 신랑이나 애인한테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리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욕실로 들어가 변기 커버를 조립하며 그녀의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졌다. 작업을 마치고 나와 말했다. 설치 다 됐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정말 고마워요, 총각. 정태 씨 보기보다 듬직하고 남자다움이 있네. 그럼요. 겉으론 비실해 보여도 장근육 꽤 있습니다. 상남자였구나. 그녀는 날 한번 훑어보며 얼굴을 살짝 붉혔다. 왜요? 상남자 좋아하세요? 그치. 여자치고 상남자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그럼 오늘 저녁 식사는 저랑 같이 하시는 건 어때? 오늘 신세진 것도 갚을 겸 제대로 한상 차려드릴게요. 정말요? 얼마나 제대로 차려주실 건데요? 그녀는 주방에서 한참을 지지고 볶더니 금세 진수성찬을 내놓았다. 식탁에 앉아 음식을 보며 감탄했다. 우와, 이건 서방님 대접도 이런 대접이 없네요. 서방님 대접이라니 참 말을 재밌게 하네. 여자를 만족시키면 밥상이 달라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암튼 총각이 날 만족시켜준 건 맞으니깐. 호호. 아, 배부르다. 이런 밥상 다시는 먹기 힘들겠죠. 정말 잘 먹었어요. 왜? 혹시 모르지.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요즘 애들은 밥도 할 줄 몰라요. 다들 배달음식 시켜 먹지. 엄마가 차려준 밥상 빼곤 아줌마 집밥이 처음인거려. 그래, 그럼 총각 말대로 날 만족시켜주면 되잖아. 그럼 내가 맨날 밥 차려줄게. 네? 아줌마도 참. 장난 그만 치세요. 저녁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나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정태 씨는 몇 살이에요? 저요? 올해 28살입니다. 난 올해 40살. 정말요? 저는 누나가 저랑 또래인 줄 알았는데요. 거짓말. 지금 놀리려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저 사람 나이 잘 맞추는 편인데 완전 틀렸어요. 누나, 너무 어려 보이세요. 그녀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 정말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요. 정태 씨는 말도 참 예쁘게 하네요. 그러면서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며 말했다. 앞으로 집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어이구,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요.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말이 참 듣기가 좋으네요.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니깐 언제든지 연락해요. 그날 밤 그녀와의 대화와 따뜻한 한 끼는 마음속 깊이 남았다. 무언가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듯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올해 28살이다. 전남 어느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살았는데 마을 전체가 70가구 정도의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다. 학교는 읍내에 있어 등하교 길은 차량으로 20분 정도 거리였지만 하루에 버스가 딱 4대뿐인 교통편으로 인해 혹여나 버스를 놓치기라도 하는 날엔 1시간도 넘게 걸어서 다녀야 하는 날도 많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나에겐 꿈의 도시였던 서울 소재의 대학에 합격하여
졸업 후 현재까지 7년을 넘게 자취 생활을 하고 있다. 6개월 전 직장 문제로 경기도 쪽에 원룸을 계약하고 집 앞 식당에 저녁을 해결하러 간 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반갑게 맞이하던 주인 여자를 보고 식당 아줌마가 왜 이렇게 우아하게 생겼지 하고 놀라고, 음식이 하나같이 내 입맛에 잘 맞아 한 번 더 놀랬고 그녀에게 점점 스며들기 시작을 하였다. 주인 여자 나이는 40대 초반에서 잘해야 3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상냥한 말투의 배우 장미희님 느낌도 살짝 났다. 하루는 맥주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단골 식당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 거다. 시간은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이 시간엔 보통 손님을 받지 않았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그만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식당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여자 2명이 수다를 떨며 열심히 파김치를 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이다. 정태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 아줌마 혹시 라면 하나 먹을 수 있나요? 이 시간까지 저녁을 안 먹었구나. 뭐 하느라 늦었어? 죄송해요. 한잔하고 들어오는데 아줌마가 끓여주는 칼칼한 라면이 땡겨서요. 영업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정태씨니깐 특별히 해주는 거예요. 들고 있던 파김치를 내려놓으며 일어나려는 아줌마에게 너무 미안해서 아니요. 집에 가서 제가 그냥 끓여 먹을게요. 하며 나오려는 순간 그래도 내가 끓이는 거랑 총각이 끓여 먹는 거랑은 맛이 다르지. 기다려봐요. 방금 담은 파김치도 내줄 테니 맛도 볼 겸. 그때 옆에 있던 아줌마가 한다는 소리가 예, 너 혹시 저 총각이랑 몰래 사귀는 건 아니지? 어머, 총각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만해. 왜 그래? 언뜻 봐도 둘 사이가 심상치 않구만. 서방 없는 년이 젊은 총각하고 사귈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총각? 아, 네. 그럼요.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호호호. 총각이 그래도 생긴 거보단 말이 잘 통하네. 매콤 알싸한 맛이 일품인 파김치에 라면을 돌돌 말아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줌마가 다가왔다. 어머, 벌써 다 먹었구나. 공기밥이랑 국물까지 싹 비웠네. 가게 문 닫았는데 찾아와서 죄송해요. 역시 아줌마 손맛이 최고예요. 그러자 그녀는 생긋 웃으며 내 어깨를 툭 하고 한 번 치더니 내 얼굴 가까이 가져오며 말했다. 오늘 보니까 정말 귀엽게 생겼다. 어쩜 내 모습을 귀엽다는 듯이 한참을 보더니 커피도 한잔 해야지 하며 돌아서서 그릇을 챙기셨다. 아줌마가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내 눈은 그녀를 쫓아다녔다. 총각,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이제 보니 정말 내 친구한테 관심 있구나. 호호호호. 그러지 말고 사귀자고 고백이라도 한번 해봐. 아차 싶었다. 파김치를 함께 담그고 있던 아줌마 친구분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기분이었다. 정태 총각 왔어? 오늘은 소고기국인데 맛있게 먹어. 저녁마다 식사를 해결해주는 식당 주인 아줌마. 그날 이후 12살 연상인데 불구하고 자꾸만 여자로 다가온다. 이후 식당 아줌마와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은 매일 저녁을 거기서 해결하면서부터다. 타지에서의 자취생활에 백반정식 7,000원.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 같은 반찬을 무한으로 배불리 먹고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곳. 10년 가까운 자취생활인 나에게는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좋았다. 주변에 큰 빌딩과 보험사 직원들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가성비가 뛰어난 식당들이 많았지만 제 입맛이 맞는 곳은 아니었죠. 낮 위주로 장사하는 식당이라 저녁 8시쯤에 문을 닫았기에 퇴근하고 곧장 가면 거의 마지막 손님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녁에는 반찬이 떨어져도 새로 만들어 채워두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저같이 많이 먹는 대식가에겐 남은 음식들만으로도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었으니 저로선 감사할 따름이었죠. 거의 매일을 한 달 넘게 찾아가자 서서히 아줌마도 나를 살갑게 대해주었어요. 3개월쯤 지나자 아줌마와의 관계는 한결 편해졌다. 서로 반말 섞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허물없이 지낼 정도가 됐다. 어느 날 가게에 들르니 아줌마가 주방에서 날 반기며 말했다. 정태 왔어? 오늘은 추어탕 끓였는데 먹어봐. 내가 금방 데워올게. 식은 국은 따로 데워 정성스럽게 내놓고 남은 반찬은 주말에 먹으라고 챙겨주었다. 그녀의 배려 깊은 씀씀이와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고운 얼굴만큼이나
빛나 보였다. 나도 그만한 답례를 해야 했다. 가게 형광등이 나가면 얼른 갈아 끼워주고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옮겼다. 남자의 손길이 필요한 일은 도맡아 해결하며 자연스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총각, 혹시 아줌마 기둥서방 아니야? 그러게 둘이 너무 다정해 보여서 의심스러울 만도 해.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단둘이 있는 모습이 동네 주민들에게 자주 목격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TV를 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 지나치며 본 모양이었다. 더군다나 아줌마는 1년 전 이혼 후 식당에 딸린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고 나는 한창 나이에 아직 총각이었다. 오해가 쌓이기엔 충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다. 정태야, 동네 사람들이 우리 뭐라 하는 것 같더라? 뭐래? 내가 누나 기둥서방이래? 어머, 어쩜 그렇게 잘 알아? 하긴, 나 정도면 그럴만도 하지. 둘이 마주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소문마저 농담으로 넘길 만큼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평일에만 장사를 해서 주말에는 늘 한가했다. 그러다 보니 내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잦았다. 토요일, 일요일엔 내가 밥 차려줄 테니 집으로 오라는 그녀의 초대는 그렇게 시작됐다. 토종닭 한 마리를 사와 한약재를 듬뿍 넣고 1시간을 푹 끓여 달백숙을 만들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달백숙 냄새에 허기가 밀려왔다. 그녀는 내게 달백숙을 내밀며 말했다. 총각은 여자친구도 없으니 몸보신도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약간 비꼬는 듯한 어투였다. 닭을 야무지게 발라먹고 남은 국물로 끓인 닭죽까지 해치우고 나니 배가 불러 몸을 일으키기가 귀찮았다. 나는 소파에 느긋이 기대앉아 TV를 켰다. 그녀도 내 옆에 앉아 말없이 함께 화면을 바라봤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난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정태는 왜 여자가 없어? 헤어진 지 꽤 됐어요. 이 동네로 이사 오고 한 달 만에 여자친구가 바람났거든요. 헉, 진짜. 왜? 글쎄, 나랑 헤어지고 외과 레지던트랑 사귀더라고요. 뭐, 나야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남자고 의사가 훨씬 낫긴 하지. 그랬구나. 그 뒤로는 아무도 없었어? 그때 너무 실망해서 그런지 지금은 여자 만날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르지. 누나 같은 여자가 나 좋다고 하면 한번 만나볼 수도? 얘는 나처럼 나이 많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연상만의 매력이 있잖아. 매력? 그게 뭔데? 음식도 잘하고 성숙하고 부담 없고 그리고 그거 잘하고. 그게 뭔데? 해보지도 않고 잘한다는 건 또 무슨 소리야. 글쎄, 총각인 나보다는 나을 거 아냐. 그게 뭐든지 간에. 그녀는 피식 웃더니 말했다. 호호, 정태, 너 이제 보니 순진한 구석도 있네. 귀엽다, 너. 귀엽다고? 여자 눈에 남자가 귀여워 보이면 끝난 거라던데. 난 아닌데? 난 귀여운 남자 싫어해. 그럼 누난 혼자 산 지 1년 넘었다며. 애인 하나 만들지 뭐 했어?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자유롭고 부담 없고. 그럼 나랑 부담 없이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나를 보더니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넌 진짜 대책 없네. 그녀가 갑자기 내 팔을 툭툭 쳤다. 정태, 너 달백숙 먹었는데 밥값은 하고 가야지. 밥값? 누나, 지금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아이, 몰라. 아무튼 보양식 먹였으니 답례는 하고 가라고. 그녀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이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나는 그녀와 반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하며 정이 들었다. 그녀는 나보다 12살 많았지만 서로에게 부담 없는 만남을 원했던 만큼 우리 관계는 너무나도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오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전 남편은 이혼 후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지냈지만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도망가면서 혼자가 되었고 이제서야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애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살림을 합치고 싶다며 간곡히 부탁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까지 찾아와 애원까지 했다. 그는 조강지처만한 여자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그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감정 호소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 명의로 된 재산 일부를 그녀에게 넘기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듣자 하니 그는 경제적으로 꽤 여유로운 편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다만 과거에 호색한 기질로 바람을 피워 그녀를 힘들게 했던 전력이 있었기에 이 모든 제안이 진심인지 혹은 일시적인 후회인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솔직히 그녀와의 관계는 나에게도 복잡한 감정을 남겼다. 그녀를 붙잡자니 나이 차이가 마음에 부담이 되었고 반대로 그녀를 보내자니 아쉬움이 컸다. 우리는 서로 부담 없이 만나는 것을 원했고 그런 면에서 천생연분 같은 관계였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녀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는 문제로 다가왔다. 그녀는 전 남편의 제안을 고민했다. 그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점과 아이들을 위해 재결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지에 대해 갈등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 남편과 다시 산다는 것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 다만 애들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 때문에 고민을 거듭했다.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우리 딱 6개월만 더 함께 살아보고 결정하자.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 그녀도 내 제안에 동의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그녀가 전 남편과 재결합할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기회를 줄 것 같았다. 그녀는 전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며 6개월 뒤 확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 6개월은 우리 둘에게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녀에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비교할 기회가 될 것이고 나에게는 그녀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시간이 끝난 후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의 관계가 끝난다 해도 그녀가 전 남편과 해도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의 곁에 있을 것이다. 6개월 후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우리는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랑은 누군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는 잘해서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일찍이 학업에서 멀어져야 했고 중학교도 겨우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때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해서 공장으로 출근을 해 겨우 먹고 살았고 부모님은 늘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힘든 내색 없이 일 열심히 일하는 저를 공장장님께서는 좋게 보셨고 어느 날 한 남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남자는 저보다 14살이 많았지만 이해심 있는 태도와 저를 사랑해주는 진심이 느껴져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결혼 정년기가 너무 걱정이었는데 나이도 어린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한다고 하니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과 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고도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명절이 다가와 어머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머님의 수고했다 한마디에 힘든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들 어디 학교 나왔다며 이야기가 나왔고 삼촌분께서 저를 보더니 어디 대학 나왔어 물으셨습니다. 저요. 저 대학 안 나왔는데요 하니 그렇지 요즘 대학 안 가는 젊은 애들도 많으니까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모님께서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 나온 거야? 동네가 비슷하면 같은 학교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것에 대해 창피함은 없었지만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니 다들 수군수군했습니다. 제 한마디에 갑자기 분위기는 차가워졌고 제 스스로도 자리가 불편해서 물 좀 가져올게요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가자마자 뭐야 그럼 중졸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사람들도 아닌 가족들에게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사건건 어머님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해서 간 좀 봐주세요 하면 이거 맛이 왜 이래 마늘은 넣었니?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머리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라라고 하셨고, 집안일을 하고 잠시 책을 읽고 있으면 너는 뭔 내용인지 알고는 읽는 거냐? 그런데 너 한글은 다 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하다 싶어. 어머님 저 중졸이긴 하지만 학교 다닐 때 전교 3등 안에 들고 열심히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교 3등이면 뭐하니? 고등학교도 못 간 주제라고 하셨고, 집안이 어려워 늘 학업에 목말랐던 저에게 어머님의 말씀은 늘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갑자기 웬 공인중개사냐고 하니 친구는 혼자 다니면 마음이 안 잡혀서 못할 것 같아. 내가 학원비를 내줄 테니 같이 하자라며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할까 말까 하다가 친구가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니 믿져야 본전으로 알겠다고 하고 같이 학원을 다니며 준비했습니다. 공부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잘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공부하는 걸 보고는 이제 와서 고등학교라도 가려고 그러냐 주제 파악하고 집에서 조용히 살림이나 해라라며 비웃으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내가 꼭 합격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하는 생각에 달달 외우며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 남편은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서 여태까지 모았던 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 시부모님 집까지 팔아서 빚을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없어 우리는 삼촌댁에 있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삼촌댁으로 가서 농사일을 도왔고, 남편은 망연자실하며 매일같이 술에 쩔어서 살아가는 한심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낮에는 농사일, 저녁에는 공부에 몰두하였습니다. 공부하는 저를 보시더니 어머님은 너는 이 와중에도 글씨가 눈에 들어와. 남편 꼬라지 좀 봐라. 괜히 집안에 못난 게 들어와서 내 아들 인생 망쳤네라며 잔소리하셨습니다. 보증은 저 사람이 들어 날려먹었는데 왜 그 핑계를 저한테 하세요라고 대답이라도 하면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떠배운 게 없으니 내가 뭘 바라니 하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님께는 서울에 일이 있어 다녀온다고 하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고, 친구와 저는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늦깎이로 하는 공부라 힘들었지만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친구는 합격이 다가 아니고 더 배워야 한다며 잘 아는 중개업자 밑에서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친구가 일하자고 한 회사는 서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는 힘들 것 같다고 하니 친구는 너무 아깝다며 가족들과 상의하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역시나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니었고, 어머님은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다 굶겨 죽일 셈이냐라며 소리치셨습니다. 꼭 참고 합격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너 공부한다고 깝죽거릴 때부터 알아봤어. 결과는 언제 나오냐 아니다 봐서 뭐 하냐, 당연히 불합격이겠지. 중학교도 겨우 졸업한 내가 뭘 하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왜 말씀을 늘 그렇게 하세요? 저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라 저희 가족사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니 옆에서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은 어디서 어머니한테 소리를 쳐라며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머리를 맞아 멍하고 있으니 어머님은 역시 내 아들이다, 말 안 들으면 맞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고 바로 화장실로 가서 바가지에 변기물을 담아와 남편에게 부어버렸습니다. 너나 정신 앞가림도 못하는 게 어디서 감히 손찌검까지 해라고 소리쳤고, 어머님과 남편은 둘 다 저를 쳐다보며 어머님은 남편에게 물을 뿌려 니까짓 깨라며 저에게 손을 울리려 해 그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치시게요. 저 이제 이 집 며느리 안 할 거예요. 저렇게 무책임하고 술에 쩔어 거기다 손찌검까지 하는 저딴 놈이랑은 더 이상은 못 살아요. 그리고 보증도 잘못 써서 지금 이 꼴로 사는 게 쪽팔리지도 않냐. 매일같이 술이나 퍼마시고 정신 차려 인간아 소리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길로 바로 짐을 싸서 나와 친구에게 전화하니 우선 진단서를 끊고 이혼 변호사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혼을 안 해준다고 버티고 있고, 만나자고 해서 안 만난다고 하니 욕설과 함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제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미친 시모와 술에 쩌든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와 함께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욕설을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남편의 뺨을 날렸고, 옆에 있던 친구의 도움으로 그 자리를 정리하고 지긋지긋한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제 인생이 없어서는 안 될 은인이 되었고, 현재는 같이 부동산 중개업을 차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일하던 중 이전 시골 동네에 알고 지내던 분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안부를 묻는데, 전 남편 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 남편은 술에 쩔어 살더니 알코올성 치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은 치매 걸린 아들을 돌보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사회에서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떳떳하지는 않지만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아이를 안 낳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사연자님이 갑자기 아이를 낳아야지 유산을 주겠다고 하는 시어머니와 중간 역할 못하고 눈치 없는 남편은 임신 빨리 해서 너도 유세 부리고 돈도 받으라고 하는 답 없는 남편놈에게 절대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로 깨갱하게 만든 진짜 속 시원한 사이다 사연입니다. 여장부 성격의 사연자분이 한 발자국도 지지 않고 맞는 말만 해서 속 시원한 장면들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딩크족이었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도 없고 아이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라서 결혼 전 남편도 딩크족이라는 말에 아이 없이 결혼 생활 하자고 합의해서 결혼했어요. 저는 제가 좋은 부모가 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크게 아이를 바라지 않았고요. 나중에 생각이 바뀐다면 모를까 향후 5년간은 자녀 계획이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부모님께 말하기로 했는데 결혼 전부터 저는 부모님에게 아이 키우면서 내 인생 살기는 싫다고 그럴 자신감도 책임감도 없다고 해서 제 부모님은 이미 아시고요. 물론 제가 바빠보기니 알겠다고 하신 거죠. 남편은 자기 부모님한테 말을 안 했나 봐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한 게 뭐 제 잘못은 아니니까 남편이 욕 먹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속으로 뭘 저런 걸 안 말하고 있냐, 말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나중에 책 잡히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도 모르겠다 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전화 와서 아이 안 낳으면 나중에 외로워서 어떻게 살려고 하니? 아이는 하나라도 낳아야지. 나중에 늙을 때 애들 도움 받고 사는 거다. 아이 안 낳으니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진다.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마다 제가 더 크게 뭐라고 하니까 저한테는 전화 안 옵니다. 요즘 여자들은 아이 낳으면 경제 활동 못하고 여자 인생 20년 그냥 날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아이 낳으면 경력 단절해. 아이 키우다가 세월 다 지나가고. 저는 아이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지금 제 성격에 뭔가를 키운다는 책임감이 너무 무겁다. 별로 키울 마음도 없고 지금 둘이서 살기에 딱인데 아이까지 낳기에는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아요. 아이 낳으면 끝이 아니라 애들 좋은 환경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돈도 넉넉치 않고 마음도 없는데 괜히 낳았다가 나도 고생, 애도 고생시킬 게 뻔한데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리고 애 낳는다고 경제 상황 크게 안 변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했죠. 저희 부모님도 딩크족 한다고 하니 엄청 싫은 티 냈지만 제가 안 낳고 안 키울 건데 엄마 아빠 입장이 뭐가 중요하냐. 대신 낳아주고 대신 키워줄 거냐고 따지고 화내서 저희 집은 이제 잠잠합니다. 가끔 서운한 내색은 하세요. 손녀,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시겠죠. 이해는 해요. 근데 원체 제 성격이 한 성격하고 틀린 건 틀린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라는 생각으로 삽니다. 당장 남 시선, 남 눈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요. 시부모님이 애 안 낳으면 유산도 없다 그랬다며 남편이 괜찮냐고 묻길래 그런 마음씨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면 필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애를 돈 주고 사겠다는 심보로밖에 안 보여서요. 애 가지고 돈놀이하고 협박하는 걸로밖에 안 들렸어요, 저는. 솔직히 애 낳으면 유산 준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인가요? 나중에라도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걸 알게 된 아이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지. 그런 식으로 자존심 상하게 살기는 싫었습니다. 그렇게 애가 좋으면 본인들이 더 낫던지 입양해서 키우면 될 일 아닌가요? 왜 굳이 저한테 애 낳으라고 현혹시키려고 드는지 나중에 애한테 유산 준다니까 너 얼른 낳더라 이런 소리 듣게 될까봐 더더욱 안 낳기로 마음 먹었어요. 돈에 눈 뒤집혀서 애 낳은 여자가 되고 싶지 않고 그깟 돈 몇 푼에 사람 인생 좌우되게 하고 싶지 않았고요. 남편 남동생도 곧 결혼 예정이었습니다. 인사 온다고 내려오라길래 갔습니다. 그냥 별 탈 없이 넘어가나 싶었어요. 근데 시부모님이 그 주책에 어디 가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딱 저를 가리키며 얘들은 애 하나도 안 낳는더라. 이게 제대로 정신이 박힌 거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너네는 안 그럴 거지? 나을 거지? 라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널밋거리면서 네, 어머니. 이러니까 물 맞는 물고기 마냥 엄청 떠들기 시작하는데 아주 신났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예쁜 새아가 이렇게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예쁘냐고 좋아 죽으려고 하고 며느리면 시어머니 말 잘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꾸 저한테 안 그러니? 안 그래? 이러는데 남편이나 동생이나 꿀먹은 벙어리 노릇하길래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드리라고 하는 말인 거 다 아니까 그만하세요. 어머니한테 예쁨 받으려고 애 낳을 생각 하나도 없고요. 애초에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입 꼭 다물고 자기 화난 티 다 내길래 더 보고 있기도 싫어서 저녁 안 먹고 나왔어요. 남편이 엄마가 너무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말지. 분위기가 어색하잖아. 이러는데 분위기는 이미 며느리 돌이 나오고 애 낳으라는 소리 할 때부터 어색하고 안 좋았어. 너 빼고 다 알아. 다들 표정도 엄청 안 좋았잖아. 아니나 다를까 남편 동생네 커플 둘이 결혼 한 해 만에 파혼 한 해 만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겠죠. 애 낳으라고 반 강요, 반 협박에 대놓고 저를 꼽주는데 결혼하면 시월드가 눈에 훤히 보이고 남자들은 그런 시어머니한테 깨갱 기죽어서 누구 하나 편들어주지도 않고 남편 동생 여자친구도 결혼하면 보통 시월드가 아니란 걸 눈치챘겠죠. 시어머니는 저가 그렇게 앞에서 대들고 깽판치고 그런 거라고 하길래 며느리 돌이 운운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바보 취급하고 애 낳으라고 일장연설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아니에요? 이렇게 대꾸하니 또 난리가 났네요. 다시는 보지 말자고 죽어서 자기 무덤에나 와서 올라고 악을 쓰길래 다시 안 보자면서 무덤에 가서 제가 왜 울어요? 이렇게 대꾸하니까 너무 난리가 났대요. 틀린 말 한 것 같진 않은데 남편이 적당히 져주지 뭐 저렇게 자꾸 대꾸하냐고 해서 한번 져주기 시작하면 버릇돼서 그래서 버릇 안 되게 하려고 안 져주는 거다 하니까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전화 받지 말래서 그 뒤로 전화 안 받았습니다. 이게 한 4달 전 이야기예요. 제가 와서 빌 때까지 단식 투쟁한다는데 남편이 상복 안 입은 걸 봐서 살아 계신가 봐요. 남편은 자꾸 적당히 하고 가서 사과드리자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서 싫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너도 사과 못하겠고 엄마 꼭 이겨야 되면 임신해서 유세나 부려. 이러대요. 진짜 쓰다가 갑자기 열이 확 오르는데 돈 타령해서 출산 안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젠 애 아빠 될 사람이 자기 엄마 이겨먹으라고 임신하라고 하네요. 제가 임신하면 엄마 저러는 것도 쏙 들어가고 너도 체면 살고 우리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네 비위 맞춰줄 거 아니야 면서 진짜 황당해가지고요. 전 시어머니가 임신식이나 해서 이겨야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하니까 왜 자꾸 말을 삐딱하게만 받아들이냐고 합니다. 중간에서 자기만 힘들어 죽겠다면서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너
임신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만큼 만만한 일이니? 너가 중간 역할을 한 게 뭐가 있어. 너나 요새 부리지 마. 뭐 너는 대단하게 너가 중간 역할 잘 한 줄 알겠다. 너가 시어머니가 나한테 애 가지고 뭐라고 할 때 너가 중간에서 우리 애 안 낳기로 하고 결혼 전에 합의한 이야기니까 더 이상 그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 한마디만 했으면 나도 내 성격 이렇게 날카롭게 안 했어. 넌 남자니까 임신이 얼마나 여자 몸에 큰 타격 주는지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 난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니랑 못 살겠다. 진짜 너 초등학생이니? 어우, 지겨워. 나 앞으로 시댁 절대 안 갈 거고, 니나가 그딴 거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너 앞으로 너 주댕이로 시어머니 이야기나 애기 이야기 한 번만 더 꺼내면 확 바로 그냥 이혼이다. 진짜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야. 이따구로 너도 행동하면 나 피곤해서 너랑 살기 싫어지니까. 알겠어? 하고 남편 가슴팍을 푹 밀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제 성격을 아니까 진짜 제가 한 말이 절대로 빈말이 아니란 걸 알아서 아무 말 못하고 깨갱 하고 있었죠. 밥 먹을 때 돼서 나와 보니 남편 기가 팍 죽어서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미안하다고, 자기가 생각 짧았다고, 제가 진짜 이혼할 것 같으니까 숙이고 들어오대요. 여튼 일단 그렇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전 그놈의 애 이야기 지겨워서 시댁에 안 갈 거고요. 뭐 누구는 제 성격이 너무 괴팍하다. 왜 이렇게 세게 말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해서 속에 응어리 쌓이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 가지고 유산 상속인에 많이 하는 것도 제 기준에서는 상식에 어긋나고요. 저는 생명으로 쉽게 그렇게 장난치면 천벌받는다고 생각해서 뭐 원체 앞만 보는 제 성격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이렇게까지 됐네요. 여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레전드 사연이었습니다. 더 다양한 레전드 채널의 동영상을 시청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나오는 동영상 채널을 눌러주세요.